자, 36차시, 7차시 보겠습니다. 우리 쪽수로는 45페이지라고 아마 나왔을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승만 정부부터 대통령들, 각 대통령 시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배우겠는데, 여러분들이 각 대통령의 이름을 잘 모르는 경우가, 이런 애들도 꽤 있죠.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부터 한 명씩 좀 보겠습니다. 이승만. 3대 대통령까지 하고 4대 대통령 하려고 하다가 쫓겨납니다. 4.19 혁명으로 인해서 독재 정치를 했었죠. 12년 동안이나 자기가 계속 했었기 때문에 헌법까지 계속 바꿔가면서 헌법을 바꾼 내용을 오늘 얘기를 할 겁니다. 4.19 혁명 직후 이승만이 쫓겨나고 나서 잠깐 대통령을 했었던 윤보선. 근데 윤보선은 이때 당시에는 권한은 없었고 오히려 국무총리가 권한이 더 많았었던 내각 제도를 시행했기 때문에 장면 국무총리라고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 중심 제도이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자, 근데 5.16으로 박정희가 탱크를 몰고 와서 정부를 점령해가지고 자기가 권력을 차지를 하죠. 그리고 나서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박정희가 5대부터 9대까지 18년을 18년을 해먹습니다. 18년이면 조선 왕보다 오래 한 거야. 웬만한 조선 왕보다. 독재자입니다, 이 사람도. 그래서 올해 해먹다가 10월 26일에, 79년 10월 26일에 자기 부하였던 김재규한테, 아끼던 부하였던 김재규한테 총을 맞고서 사망합니다. 박정희는. 박정희 사망하고 나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임시적으로 대통령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또 똑같이 리틀 박정희였던 전두환이 12월 12일에 탱크를 몰고 와서 또 점령해버리죠. 또 점령해서 자기가 이제 권력을 차지하고, 이때 당시에는 대통령 선거제도 자체가 완전히 없어서 팬클럽들만 모여가지고 체육관에서 선거를 하는 그런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의 당선이 11대 12대로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반항했었던 광주 시민들을 5.18 학살하죠. 학살. 엄청나게 많이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도 독재를 했었고, 6월 민주항쟁이라고 하는 민주화운동으로 완전히 물러납니다만은, 이때 당시 민주화운동 세력이 두 파로 분열되면서 표가 갈려서 전두환의 베스트 프렌드였던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가 이제 군인 정치 시기야. 박정희 때부터 최규하도 군인, 전두환도 군인, 노태우도 군인 정치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박정희, 최규하는 친일파 군인 출신입니다. 친일파 군인들 출신이고, 그래서 이 군사 정부가 끝나고 나서 처음으로 일반 민간 정부가 들어선 게 바로 김영삼 때부터입니다. 김영삼 때부터. 요게 이제 김영삼 때 민간 정부라서 인기가 처음에는 지지율이 90%였어요. 지금 윤석열 아저씨 지지율 보면 30% 조금 그러는데, 이 사람이 90% 지지율을 자랑을 합니다. 엄청난 인기를 자랑을 했었는데 IMF로 말아먹었습니다. IMF로 말아먹었었고, 그 다음에 김대중 IMF를 좀 가까스로 복구한 그런 업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이때 2002년 월드컵이 있었고요. 그리고 6월 15일에 북한에 가서 김정일을 처음으로 만나죠. 전쟁 이후에 50년 만에 남한 지도자와 북한 지도자가 만나는 큰 이벤트가 벌어져서 통일되겠네 라는 생각이 당시 사람들이 했겠지만은 아직까지 통일이 안 되고 있죠. 오히려 지금 더 지랄하죠, 북한 애들이. 미친놈들 같아. 그 다음에 노무현 했었고, 박근혜 누나 탄핵당했죠.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그리고 지금 이제 한 명 더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부터는 포함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여기 집어넣지는 않았습니다. 대통령도 순서를 기본적으로 잘 알아두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6.25 전쟁까지 봤었습니다. 6.25 전쟁. 6.25 전쟁 때 여러 가지 많은 피해, 학살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복구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시간이 걸렸었고, 이 6.25 전쟁 과정 중에서 이승만 정부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이승만은 처음에 대통령에 당선이 됐을 때, 1대 국회의원들이 뽑히고 나서 이 국회의원들이 간접 선거를 해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뽑았었죠. 당시 대한독립촉성회랑 한국민주당, 대동청년당 얘네가
이승만 계열의 국회의원들이었기 때문에 얘네가 몰표를 줘가지고 이승만이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당시에는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뽑지 않고 초대 대통령은 요 국회의원들이 뽑아가지고 이승만이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승만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 전쟁 터지니까 도망갔어. 그리고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어. 굉장히 무능한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2대 국회의원 때 2대 국회의원 당시 국회의원 임기가 얼마 안 됐었기 때문에 2대 국회의원 선거가 50년 맞나 이거? 요때 이제 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승만 계열 국회의원들이 대거 탈락하고 반 이승만의 무소속 계열의 국회의원들과 민주국민당이 다 합쳐가지고 150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반 이승만 정당이 거의 과반수 이상을 거의 다 차지하게 되죠. 3분의 2 이상을. 그래서 이대로 만약에 그 다음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면은 국회의원들이 선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 국회의원들은 대부분은 반 이승만파란 말이야. 얘네들은 반 이승만파이기 때문에 이승만을 뽑아줄 리가 없어. 그래서 이때부터 이승만이 이제 고심에 빠지죠. 원래는 그러니까 대통령 간선제도 간접선거라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간접선거에서 뽑는 건데 지금 이승만 반대파가 국회의원들이 많이 뽑혀가지고 이승만이 지금 이제 당황했겠죠. 그래서 이승만은 대통령 간선제도를 국민들이 직접 뽑는 직선제도로 바꾸고 싶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당시 인터넷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승만에 대한 정보를 그냥 미국하고 친한 독립운동가 초대 대통령 정도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뽑아주면 자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고 싶어 했었는데 당시 반 이승만파가 많았었던 국회의원들은 야, 이게 무슨 직선제를 해? 안 돼. 그리고 아예 대통령 자체를 없애버리고서 의원 내각 제도를 하려고 준비 중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원 내각 제도가 실행이 된다면은 이승만은 이제 대통령을 한 번만 하고 물러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였기 때문에 이승만이 위기의식에 빠져서 이 대통령 직선 제도를 실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공작 사건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승만이 원하는 대로 헌법을 개정했는데 이때 당시에 헌법을 발췌 개헌 헌법이라고 합니다. 발췌 개헌 헌법. 이 당시 헌법을 개정했던 걸 발췌 개헌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전쟁 중에 이런 조작을 통해서 헌법을 개정을 했었는데 그 과정을 좀 봅시다.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 이승만 성향의 후보들이 대거 당선이 됩니다. 반 이승만 성향의 국회의원들이 당선되니까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당시 국민방위군 사건이라고 해서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우리나라 군인들이 얼어 죽었던 사건들 내가 6.25 전쟁 설명하면서 설명했었습니다. 그리고 거창 양민학살 사건 이거는 지나가던 주민들을 우리나라 군대가 학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1000명 정도. 이게 6.25 전쟁 도중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 반이승만 성향의 후보들이 대거 폭로를 했었고 그래서 국회에서 이승만이 다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지죠. 재선 가능성이 희박해지게 된다. 그래서 이승만은 일단은 자기의 지지 세력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자유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당을 만듭니다. 자유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당. 이승만의 여당입니다. 자유당을 창당합니다. 자유당을 창당하고 당시 전쟁이 났었기 때문에 남한 사람들이 전부 다 임시 수도였던 부산에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부산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이 자유당을 동원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승만을 지지하는 시위나 퍼레이드 행사 같은 것들을 하면서 이승만이 인기가 많다는 착각을 국민들이 가지게끔 계속 분위기 조성을 하죠. 그렇게 함과 동시에 당시 직선제도로 바꾸기 위한 조작 활동을 계속해서 벌이는데 이 활동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바로 요 사람 친일파 김창룡입니다. 당시 친일파들은 공산주의자들을 때려잡으면서 이승만에게 이쁨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고 요 김창룡도 마찬가지로 원래 민족 반역자는 나라가 해방됨과 동시에 죽었어야 되는 놈들이었는데 이 새끼가 이제 원래 북한에 있던 새끼야. 그리고 북한에 있던 새끼인데 내려와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을 체포하고 잡으면서
이승만에게 이쁨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승만이 얘한테 시켜가지고 당시 범죄자들을 몇 명 풀어서 부산에 어떤 산에서 이제 무장공비가 나타났다고 위장을 시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간첩이죠, 간첩. 북한 간첩이 내려왔다라고 이제 소문을 내가지고 이 죄수들을 시켜서 죄수들이 간첩인 것처럼 이제 복장을 입게 하고 부산에서 이제 소란을 떨게 한 거죠. 그렇게 하면 얘네 죄수들을 풀어준다고 한 거야. 야, 너네 간첩 행세 좀 북한에 와가지고 해. 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와서 부산 지역에서 막 이제 소란을 피운 건데, 얘네들은 진짜로 간첩이라고 해서 김창룡이 다 죽여버려요. 원래 풀어주기로 했었는데, 이 새끼가 풀어주기로 했었는데, 그러니까 간첩 행세하면 풀어줄게 라고 했는데, 그걸 믿고서 진짜로 간첩 행세를 부산에서 했는데, 간첩으로 사살됩니다. 사살. 그리고 간첩이 나타났기 때문에 공포 분위기가 이제 조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간첩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비상사태다라고 해서 계엄령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계엄령이라는 것은 이제 비상계엄령입니다. 비상사태에만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는 명령이고, 이게 선포가 되면은 뭐 마음대로 활동을 못하고 대통령 명령에 따라야 되는 그런 선포 상황입니다. 이 계엄령이라는 건 앞으로 우리나라 독재자들이 자주 이용해 먹는 그런 명령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계엄령. 요 죄수들 이제 그 공산주의자들로 위장한 죄수들을 사살을 하고서 얘네들 때문에 지금 국가가 위기에 처했다. 부산이 위험하다. 라고 하면서 계엄령을 선포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했었고, 동시에 당시 국회의원들은 아까 의원 내각제도라고 하는 걸 추진한다라고 했었죠. 의원 내각제도. 원래 이승만이 원했었던 것은 직선제,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선거하는 거였는데, 대통령제 없애버리고서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되는 의원 내각제도로 추진을 하려고 했었고, 이렇게 이제 대통령 제도를 바꾸려고 했었던 그날이 이제 5월 26일이었는데, 이날 의원 내각제도로 바꾸기 위해서 투표하러 오던 국회의원 버스를 군인들이 납치해 갑니다. 군인들이 검문을 하겠다고 맨 처음에 이제 버스를 세웠었고, 당시 계엄령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 명령에 따라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대통령 명령을 받고 온 군인들의 검문을 여기 받는 과정에서 이 버스가 납치가 됩니다. 군인들한테. 그래서 여기 안에 타고 있었던 대통령 직선제를 반대했었던 국회의원들 12명 정도가 구속까지 됩니다. 구속.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들을 이제 빨갱이라고 구속시켜버렸어요. 빨갱이라고. 너네 간첩이야. 라고 하면서 구속시켜버립니다. 요 사람들은 나중에 금방 풀려납니다. 왜냐면 빨갱이들이 아니었거든. 금방 풀려났는데, 어쨌든 요렇게 공포 분위기를 계속 조성을 해서 야당 국회의원들을 탄압하면서 결국은 국회에서 표결을 해가지고 이승만이 원했던 직선 제도로 헌법을 바꾸는 발췌 개헌이라는 것이 통과가 됩니다. 이날 통과를 시킬 때는 요 납치됐었던 국회의원들도 다 풀어줘요. 왜냐면은 국회의원 수가 모자르면은, 참석 인원수가 모자르면은 국회 통과가 허가가 안 되는 거였기 때문에 참석 인원수를 채우기 위해서 납치됐던 국회의원들까지 다 풀어주고, 요 국회 바깥은 경찰이랑 군대가 쫙 에어싼 다음에, 야, 니네 이거 통과 못 시키면 니네 죽는다라는 그런 공포 분위기를 계속 조성을 하는 거죠.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결국 기립투표로 발췌 개헌안, 즉 대통령 직선 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발췌 개헌안을 통과시켜 버립니다. 찬성이 163, 기권이 3명, 거의 99.9%가 찬성을 했던 거죠. 만약에 찬성 안 하면은, 솔직히 찬성 안 했어라고 해도 공산주의자로 또 납치되거나 아니면은 군인들에 의해서 쥐도새도 모르게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그냥 죽여버릴 수 있었어요, 이승만이. 그래서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찬성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헌법의 내용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거한다. 원래 그 이전에는 국회에서 선거하는 거였는데 내용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발췌 개헌. 이거 유튜브 뭐지? 기로 작용한다. 이거 아니네요. 잘못 나온 거고. 자, 그렇게 해서
직접 선거 제도로 바꾸고, 당시엔 대통령을 2번까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이 국민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자, 근데 대통령 2번 하니까 이제 3번째도 하고 싶겠죠. 근데 당시에 헌법은 2번까지만 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또 헌법을 바꿔요, 이승만이. 웃기는 놈이야. 제가 대통령 하려고 계속 헌법 바꿔. 헌법을 지 맘대로 바꿉니다. 근데 이제 3번째까지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헌법을 바꿔야 되는데, 헌법을 바꾸려면은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됐었어. 3분의 2가 찬성을 했어야 됐는데, 당시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33명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 거니까, 즉 136명이 찬성했어야 되는 건데, 이 당시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하니까는 첫날 투표했을 때는 136명이 아니라 135명이 나와버려가지고 이게 통과가 안 됩니다. 즉 대통령 3번 못한다라고 이제 판결이 난 거죠. 지금 대통령을 이제 2번까지밖에 못하게끔 부결이 된 거죠. 그래서 이승만이 그러면 안 되잖아. 세 번째로 대통령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음날 다시 재투표를 해요. 재투표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을 긴급으로 소집을 해서 앞에 수학자들을 몇 명을 세워놓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야, 여기 서울대 수학자 몇 명을 데리고 와서 서울대 수학자가 국회의원들 앞에서 이거 설명을 하는 거야. 135.33333 요거는 반올림 하면은 요거는 없어지는 숫자니까는 결국은 135명만 있어도 통과된 걸로 봐야 된다라고 수학자들이 앞에 나와서 개소리를 했어. 이게 135.3333 이상이면은 136명 이상이 투표를 해야지 이게 통과가 돼야 되는 건데, 이날 135명이 찬성을 해서 부결을 한 걸 다음날 수학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야, 전날 135명 찬성한 거 그거 맞는 거야 라고 해서 다시 가결시킵니다. 다시 통과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날 이제 국회에서 야당이랑 여당이랑 지금 멱살잡이까지 하면서 싸우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지만은 결국 한 번 중복해서 대통령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을 이제 이 헌법 공포 당시 대통령인 이승만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4.4.5입 개헌이라는 게 통과됩니다. 4.4.5입이라는 건 반올림이라는 뜻입니다. 반올림. 즉 반올림 개헌이라는 뜻이죠. 반올림 개헌. 그래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삼선 금지 조항을 미적용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통과가 되죠. 자유당이 4.4.5입 반올림의 논리를 세워가지고 미친놈들이야. 이게 원래 통과되면 안 되는 건데 저거 135.333은 저 버려도 되는 거야. 버리는 숫자야, 반올림 하면은. 그래가지고 결국은 세 번째 대통령 선거까지 이승만이 출마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이승만이 세 번째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3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됩니다. 이승만. 근데 이 3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돌풍의 핵으로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이 조봉암이라는 사람이죠. 조봉암이 이승만의 절반 이상의 표를, 절반 정도의 표를 받게 되면서 갑자기 이제 급부상하는 차기 대통령 후보로 떠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승만이 지금 세 번째 대통령을 했으니까 나중에 또 네 번째 대통령을 해먹어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이 되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래가지고 조봉암을 간첩으로 몰아서 조봉암 정당인 진보당은 공산당과 내통한, 김일성과 내통한 정당으로 몰아가지고 요 진보당과 조봉암을 사형시켜버립니다. 이거를 조봉암 보통령의 야당인 민주당이 당선되니까는 진보당 사건을 조작을 해서 조봉암을 사형시켜버립니다. 조봉암을 사형시킨다. 근데 요즘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발견된 한 자료에는 김일성하고 조봉암하고 실제로 내통했다라고 하는 것 같은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직 연구가 좀 필요한 자료라서 정확하지는 않고, 일단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의 조봉암은 간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누명을 써서 간첩이 된, 그래서 이승만한테 억울하게 죽은 사람으로 지금은 일단은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승만한테 비판적이었던 신문사인 경향신문사를 폐간시켜버립니다. 신문을 폐간한다는 거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 놈들이 하던 수법이었었는데 이거를 이승만이 지금 하고 있죠.
경향신문을 폐간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것을 개정해서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금지하는 조항을 이 안에 집어넣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4대 대통령이 되기 위한 준비까지 거의 끝마친 이승만 4대 대통령을 하려고 했었는데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요거는 다음 시간에 볼 거고, 다음 페이지 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승만 시대 경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경제와 관련된 내용인데, 당시 우리나라는 이제 전쟁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완전히 신석기 시대로 돌아갔던, 경제가 망한 나라였었어요. 경제가 망한 나라. 그랬었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망한 나라였었는데, 미국의 원조 덕분에 어느 정도는 조금 복구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국한테 우리가 고마워하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미국이 우리가 마냥 이뻐가지고 도와준 거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여기 대한민국이라는 곳은 중국을 견제하기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는 그 거점 기지 역할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중국과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얘네들의 전략적인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거지 그냥 공짜로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자, 얘네가 우리한테 도와줄 때 주로 줬던 물품은 소비재 물품이나 지네들한테 남는 것만 준 거야 그냥. 미국이 이제 그 농장이 되게 큰 농장들이 많기 때문에 남는 것들을 그냥 우리나라한테 갖다 준 겁니다. 그런 것들을 무상 원조 해줬었어요. 무상 원조를 해줬기 때문에 고마운 건 맞죠. 그리고 얘네들이 줬던 게 남는 농산물 중에서도 제분이라는 건 이제 분식할 때 그 밀가루를 얘기합니다. 밀가루. 그 다음에 제당이라는 거는 이제 설탕이죠. 여러분 당 떨어졌다 할 때 그거 제당. 그 다음에 면이라는 거는 흰색 면을 얘기합니다. 면 같은 이런 세 가지 밀가루, 설탕, 면 세 가지 하얀 색깔의 산업이기 때문에 이걸 삼백산업이라고 합니다. 삼백산업을 중심으로 미국이 갖다 준 게 이거 세 가지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삼백산업이 발달을 했었는데 이걸 통해서 식량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기는 됐습니다만은 워낙 농산물을 중심으로 많이 원조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게 되는 그런 결과도 가져오게 됐었죠. 이 당시 삼백산업의 대표적인 산업 면, 밀가루, 설탕입니다. 면, 밀가루, 설탕. 이게 지금의 미국한테 면을 받아가지고 성장했었던 기업이 지금의 제일모직, 삼성의 모태 기업입니다. 삼성의 모태 기업, 제일모직. 제일모직의 지금 주인이 이재용이야. 이재용 아저씨가 지금 삼성 회장이죠. 그 다음에 밀가루를 받아가지고 성장을 했던 업체 역시도 이것도 어디야 이거? 잠깐만 이거. 이것도 백설 제일제당 제품입니다. 제일제당도 역시 삼성 겁니다. 삼성 거. 그 다음에 설탕 역시 백설 제일제당 삼성 겁니다. 요 삼백산업의 혜택을 제일 많이 봤었던 기업이 바로 삼성입니다. 삼성. 요때 삼성이 미국이 공짜로 갖다 줬었던 이런 제품들을 정부한테 싸게 받아가지고 성장을 했었던 기업인데 이런 과정에서 좀 문제가 됐었던 것은 이런 삼성과 같은 기업들이 정치인들에게 뒷돈을 주고 정치인들은 이런 경제 업체들의 뒤를 봐주는 정경유착의 아주 안 좋은 그런 선례가 생기기 시작을 했었다는 것이죠. 여기 이제 삼백산업이고, 그 다음에 귀속 재산 처리가 이제 이승만 정부 시기 때 이루어졌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귀속 재산이라는 거는 적산, 즉 적의 소유였었어. 적이었던 우리의 적인 일본의 소유였던
공장 등을 민간 업체한테 나눠주는 과정을 귀속재산이라고 합니다. 이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당시 기린 이지방 맥주, 기린 맥주 있죠. 기린 맥주. 기린 맥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오비 맥주가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성장을 했었고, 이 오비 맥주도 역시 이제 정부한테 혜택을 받고,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줬던 기업이죠. 이게 지금의 두산입니다. 두산. 그리고 인천의 화학공장, 이거 일본 애들이 놓고 간 공장이야. 다 지금 이제 일본이 놓고 간 이런 공장들을 귀속재산이라고 합니다. 귀속재산. 이거를 민간인한테 주는 과정에서 정경유착이 발생한다는 거죠. 정경유착. 정부한테 이런 공장을 정부한테 이런 공장을 받았던 기업들은 정부한테 받았으니까 고맙다고 이제 뇌물을 주는 거죠. 뇌물. 인천화학공장은 지금 이제 한화가 됩니다. 한화. 그리고 여기 어디지? 선경직물 같은데 SK입니다. SK 선경회사라고 하는 곳이었었는데 SK입니다. SK. 이게 그리고 일본의 미도파 백화점인가 그런 거였는데 맞나? 미쯔비시 백화점? 무슨 백화점이야 이거? 나중에 알려줄게. 어쨌든 요 백화점도 지금의 신세계 백화점이 됩니다. 신세계 백화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부한테 특혜를 받았었던 경제인이 정부한테 뇌물을 주는 그런 정경유착의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났고, 이 과정에서 독점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봤었지만 이거 신세계도 삼성 거예요. 원래는 삼성 거. 신세계도 삼성 거고 삼성 계열입니다. 삼성 계열. SK, 한화, 이런 두산, 특히 삼성의 독점이 엄청나게 심했었죠. 삼성이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런 독점 과정이 발생했었고, 그런 독점을 통해서 성장한 우리나라 이런 대기업들을 재벌이라고 합니다. 재벌은 이제 영어로도 번역이 안 돼서 최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50년대 말에 무상원조가 유상원조 방식으로 약간 바뀌면서 경제 위기가 왔었고, 이게 4.19의 경제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다음 밑에 전쟁 후에 북한의 경제 그리고 정치 모습을 볼 건데, 김일성 개인 숭배가 굉장히 심해져서 거의 완전히 독재 지배 체제가 강화가 되죠. 이거는 남한과 북한이 거의 비슷했었다고 보면 됩니다. 남한과 북한이 둘 다 독재 체제를 강화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회주의적인 경제 체제를 완성을 해서 생산 수단과 토지 같은 것들은 모두 다 집단으로 협동조합이 소유하게끔 했었고, 천리마 운동이라는 얘네 경제개발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일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벌어져가지고 어느 정도 생산력이 높아지기는 합니다만은 기술 혁신이나 물질적 뒷받침이 없어가지고 단순하게 열심히 일하자 그거야. 열심히 일하자라는 게 천리마 운동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었다. 여기까지가 전쟁 끝난 다음에 남북한의 얘기고, 그 다음 52년 발췌 개헌안은 간선제도로 바꾼 게 아니라 직선제도로 바꾼 겁니다. X고, 전쟁 중에 바꾼 게 발췌 개헌이고, 그 다음에 바꾼 게 4.4.5입입니다. 그 다음에 조봉암 간첩제로 처형했었고, 김일성이 우상화 작업을 했었다. 4.4.5입은 삼선금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초대 대통령한테. 그 다음에 조봉암이 선전하고 부통령의 야당인 장면이 당선되었었고, 잉여농산물을 가공하는 삼백산업이 발달했었고, 정경유착이 심해졌었다. 전후 북한에서는 협동조합이 농촌을 관리했었고, 천리마 운동이 있었다. 여기까지 합시다.